2025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숫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80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은 일시불 그리고 투자. 원금도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거래 조건입니다. 일본과는 다른 조건, 동맹이라면서도 차별적인 요구. 만약 우리가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외화는 휘청이고 경제는 흔들리며 외교적 주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금융 외교의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480조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빼앗길 것인가. 오늘 그 협상의 모든 디테일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부. 판이 흔들리는 미국의 선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한다는 보도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닙니다. 그 이면엔 미국의 전략 구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세요. 재무부와 상무부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특히 상무부의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조건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쪽이 한국에 대해 현금 중심 선불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요구 차별이 분명해집니다. 일본 쪽에는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조건이 분할 납부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한테만 선불 요구가 강해졌다는 게 미국 언론 및 한국 언론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구는 국제무역 협상과 외교전의 도구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한 선례로 삼고 싶을 겁니다. 한국이 순순히 받아들이면 미국은 이 조건이 기준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한국이 내부적으로 반응을 조율하려고 워싱턴 DC 주한 대사관이나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의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막판 골대를 옮긴다는 걱정을 한국 측에서 외교 채널로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협상은 단순히 양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전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심축 삼아 주변 국가의 반응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단순히 받느냐 거부하느냐를 넘어 외교적 메시지를 동원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협상의 판은 이미 미국 쪽에서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강경파, 조건 차별, 선례 효과, 외교 전선까지 동원된 압박.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을 시험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결코 안정적인 바닥이 아닙니다. 2부. 투자냐 대출이냐 낯선 조건의 덫.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냐 대출이냐, 이 질문은 이번 협상의 본질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3,500억 달러는 단순히 투자를 하라는 문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금 보장도 없습니다. 투자는 위험이 내재된 자본이죠. 손익이 전적으로 투자자 쪽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출이라면 어떻습니까? 원금 회수 가능성, 이자, 수익 보장, 채무자로서의 책임이 더 명확합니다. 긴급 상황에는 채권 회수, 담보 청구, 법적 권리 행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미국 쪽 보도를 보면 이번 3,500억 달러 조건을 선불, 투자 프런트 인베스트먼트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국은 이미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은데 이런 불확실성 높은 투자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부터 살펴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약 4,163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전부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 예치금, 기타 외화 자산 등이 혼합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당장 써야 하는 현금성 달러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면 이건 외환 보유액의 약 84%를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투자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선불 자본을 쓰고도 회수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말하자면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을지 말지는 미국이 정한다라는 구조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투자를 강요하더라도 그것을 대출 또는 보증 성격의 구조로 전환하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투자라는 이름만 차용한 불확실성 덩어리는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될 제안입니다. 3부. 제한된 달러 폭탄 한국의 유동성 압박.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 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얼마나 달러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일까요? 먼저 외환 보유액 수치를 정확히 들여다봅시다. 2025년 7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13억 3천만 달러였고 8월에는 4,16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규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건 유동성 있는 외화 자산 전체이지 언제든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달러 현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은 유가증권, 정부채권, 예치금 등 형태로 보유되고 있고 일부는 IMF 특별 인출권이나 금 등 비현금성 자산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2025년 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 구성은 유가증권 약 3,620.2억 달러, 예치금 252.9억 달러, SDR 147.2억 달러, 금은 47.9억 달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시 동원 가능한 달러 예치금이나 유동성 자산은 외환 보유액 전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의 대다수를 동원해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 84%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4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상태였고 이는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지표였습니다. 다만 6월 말 기준으로는 달러 약세와 운용 수익 증가로 인해 다시 4,102억 달러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달러화 비중도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환 보유액 중 미국 달러화가 약 7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외환 자산이 달러화 중심이라는 뜻이지만 유동성 여부, 보유 형태, 시장 상황 등이 다 변수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요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리스크 폭탄입니다.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이 금액이 현실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냐 하는 점입니다. 4부. 협상 원칙과 전략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 이제 우리는 조건이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원칙과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불 지급 절대 거부.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선불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수용해선 안 됩니다. 선불 지급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를 계속 압박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 구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 확보 마이너스 통장 구조. 두 번째 원칙은 통화스와프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국가 차원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쓰지 않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외환 예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스와프가 백업 역할을 해줄 안전판이 돼야 합니다. 또한 협상 문서에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조건 혹은 상환 유연성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3. 투자 대출 보증 구조 전환. 세 번째 전략은 미국이 투자를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대출 또는 보증 구조로 전환하자 요구해야 합니다.
투자로 규정될 경우 배당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를 대출 보증 성격으로 바꾸면 원금 보수성, 채권성, 법적 회수 권리 등이 명확해집니다. 4. 국제 공조와 선례 봉쇄. 네 번째 전략은 세계 무대에서의 동맹화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강한 조건을 밀어붙인다면 일본, EU, 호주 등 주요 무역국과 협력해 공동 압박을 해야 합니다. 한국만 외롭게 맞서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 국가가 연대하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제어할 힘이 생깁니다. 5. 법적 안전장치 문서 조항 강화. 5째, 협상 문서의 회수 우선권, 중재 절차, 환율 조정 메커니즘 등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원금이자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명문화가 관건입니다. 중재 조항은 국제 중재기관이나 중립 국가 중재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6. 상호 이익 패키지 접근. 마지막 전략은 단순히 한국이 양보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상호 이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안보 협력, 첨단 산업 협력, 기술 이전 약속 등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방향 양보보다는 함께 성장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과 전략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압박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도 갖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외환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 수준. 하지만 유동성이 높은 달러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당장 외환 보유액의 비중 조정을 통해 현금성 달러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유가증권 매각, 예치금 확대, 외환 파생상품 운용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달러 단기 자금 확보 능력이 중요한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스와프 라인이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정 여력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57%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재정 지출을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써버릴 경우 국내 경기 부양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는 정치적 컨센서스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 여당 간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큰 문제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협상 과정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합의했다가 뒤늦게 알려지면 정권 신뢰도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넷째는 산업계와의 협력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에 이미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향후 협상에서 간접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지연되거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외환 유동성 관리, 재정 여력 조정, 정치적 컨센서스, 산업계 협력이라는 네 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협상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강경 요구 앞에 취약한 상태로 서게 됩니다. 즉, 내부적 준비가 곧 외부 협상의 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부. 시나리오별 미래 우리가 맞이할 세 가지 길.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맞이할 미래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 조건 수용.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유지되고 관세 협상에서 일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 저 정도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례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조건 일부 수정 후 타협. 이 경우 한국은 선불 조건을 거부하고 대신 분할 납부나 대출 성격 전환을 관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양측은 윈-윈 서사를 만들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 3. 협상 결렬. 마지막 경우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에 관세 폭탄을 가하거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충격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이후 같은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미국을 향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국의 외교 전략이 상당히 정교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시나리오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칙은 흔들어선 안 됩니다. 선불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 투자 명목으로 원금 보장이 없는 조건은 어떤 형태로든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 타협은 유연하게, 원칙은 단호하게. 협상의 현실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 보증 구조 등 현실적 조건을 타협안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통화 스와프와 유동성 확보는 생명줄입니다. 협상 타결 발표와 동시에 스와프 실행 또는 최소한 실행 약속을 받아내야 시장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외교 연결망을 극대화하라. 일본 UASEAN 등 동맹국과 공동 성명, 공동 제소 가능성 등을 활용해 미국의 일방 요구를 통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에서의 컨센서스와 대비책은 필수. 여야 정치권이 일치된 메시지를 내야 하고 산업계와 금융계가 모두 비상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수록 우리의 반응이 강하고 정교할수록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협상력을 갖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밀리면 국익을 잃는다. 이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단호히,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섰지만 이 시험을 기회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